1983년 2월 도쿄의 한 호텔방에서 73세의 남자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방금 들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만든다고요? 오쿠라 호텔이었습니다. 도쿄에서도 손꼽히는 격식 있는 호텔. 창밖으로 도쿄 시내의 불빛이 빼곡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일본 반도체 산업의 자신감이었습니다. NEC, 도시바, 히타치, 후지츠. 당시 세계 반도체 매출 상위 10개 기업 중 절반이 일본 회사였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일본이 틀어쥐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한국의 73세 노인이 반도체를 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인텔은 이 소식을 듣고 그를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불렀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 대놓고 비꼰 겁니다. 일본 미쓰비시 연구소는 보고서까지 내면서 삼성의 자본력과 기술력 부족을 들어 실패를 예측했습니다. 일본 반도체 업계의 반응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삼성이 64K D램을 만들려면 20년은 걸릴 거라고 비웃었습니다. 당시 한국을 보는 세계의 시선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TV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무슨 반도체냐? 3년 안에 실패한다. 이게 1983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남자의 상태를 알면 비웃음이 왜 더 거셌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병철 회장, 삼성 창업주. 그는 1976년에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대에 올라 겨우 살아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 암을 이겨낸 몸으로 남은 전부를 반도체에 걸겠다고 한 겁니다. 주변에서는 만류했습니다. 반도체는 실패하면 회사가 통째로 날아가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병철은 그 만류를 한마디로 끊었습니다. 돈벌이만 하려면 반도체 말고도 많습니다. 반도체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그는 이날을 생애 마지막 사업의 시작점으로 찍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73세 농부가 돌밭에 씨를 뿌린 겁니다. 주변 사람 전부가 저기서는 아무것도 안 자란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웃음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 하나가 43년 뒤에 140조짜리 수확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병철이 심은 1조 원짜리 씨앗이 아들 이건희의 손에서 세계 1위로 자라고 손자 이재용의 손에서 2655조 원짜리 밭으로 확장됩니다. 오늘 실록은 이 밭이 어떻게 자랐는지 그 첫 삽부터 기록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도쿄에서 반도체를 선언한 건 느닷없는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1974년 12월 삼성전자는 한국 반도체라는 작은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를 시작한 것보다 27년이나 늦은 출발이었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100m 달리기에서 다른 선수들이 이미 70m를 달린 시점에 출발선에 선 겁니다. 누가 봐도 승산 없는 경주였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9년 동안 이 씨앗을 조용히 품었습니다. 반도체라는 것이 뭔지, 이것이 미래에 어떤 산업이 될지를 9년 내내 지켜본 겁니다. 그리고 1983년 2월 도쿄에서 마침내 삽을 들었습니다. 한 달 뒤인 3월 15일 이병철은 중앙일보를 통해 공식 발표합니다. VLSI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다. 그리고 곧바로 핵심 인재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자 양성과 신기술 개발에만 집중하라. 내가 책임지겠다. 돈 걱정은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73세의 노인이 자기 전 재산을 담보로 서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선언은 거창했지만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줄 곳을 찾아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삼성 연구진이 방문했는데 마이크론의 태도는 적대적이었습니다. 연구진 전원이 공장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겨우 2명만 사내 출입이 허용됐고 나머지 연구원들은 건물 문 앞에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의 문턱은 그만큼 높았습니다. 기술을 배우겠다고 머리를 숙이고 찾아간 사람들이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이게 1983년 삼성 반도체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병철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는 곳이 있으면 문을 열어줄 사람을 직접 찾으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983년 7월 실리콘밸리 한가운데에 현지 법인 SSTI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고 반도체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던 한국인 과학자들을 한 명씩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임성 박사, 이상준 박사, 이일복 박사. 미국에서 경력을 쌓으며 안정적인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은 당시 반도체 업계에서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병철의 전화를 받고 하나씩 짐을 쌌습니다. 안정된 미국 생활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한국 반도체에 합류한 겁니다. 진대재, 권오현, 황창규. 훗날 삼성 반도체의 기둥이 되는 인재들이 이때 함께 모였습니다. 씨앗을 심을 밭은 척박했지만 밭을 갈 사람들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사람을 모았으니 다음은 공장이었습니다. 경기도 용인 기흥. 2983년 9월에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보통 짓는 데만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먼지 한 톨 없는 클린룸을 만들어야 하고 초정밀 장비를 설치하고 검증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3년도 빠듯합니다. 이병철은 6개월 안에 완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아파트 한 동 짓는데 3년 걸리는데 그걸 6개월 만에 올린 겁니다. 공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행됐습니다. 2984년 3월 기흥 1라인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투입된 건설비만 1조 원이었습니다. 2983년의 1조 원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돈이었습니다. 삼성이라는 회사의 운명을 통째로 걸어야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2983년 12월 1일, 도쿄선언으로부터 딱 10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삼성은 국내 최초로 64K D램 개발에 성공합니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였습니다. 64K D램이 뭐냐면요, 새끼손가락 손톱의 4분의 1 크기의 트랜지스터 15만 개를 심고 8만 개의 선으로 연결해서 글자 8,000개를 저장하는 칩입니다. 손톱보다 작은 공간에 원고지 40장 분량을 새겨 넣은 겁니다. 일본이 20년 걸릴 거라고 비웃었는데 10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10년 이상에서 단번에 4년으로 좁혀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씨앗을 심은 것과 열매를 따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64K D램을 만들기는 했지만 세계 시장에서 팔려면 가격과 품질 모두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처음 진입할 때 엄청난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기흥 1라인에 1조를 쏟아부었지만 당장 돌아오는 돈은 없었습니다. 2983년부터 5년 동안 삼성 반도체는 적자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년 수백억씩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셈이었습니다. 밭에 씨앗은 심었습니다. 싹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열리려면 비바람을 견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병철은 그 시간을 이를 악물고 버텨야 했습니다. 2987년이 되어서야 삼성반도체는 세계 업계 부위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19일,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78세. 그가 심은 씨앗에서 싹이 올라오는 것까지는 봤지만 열매를 따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밭은 아들에게 넘어갑니다. 이건희. 이병철의 셋째 아들이 2987년 12월 삼성그룹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삼성그룹의 연매출은 10조 원이 안 됐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한 분기 매출이 80조가 넘으니까요. 그때 삼성은 지금의 8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이건희 앞에 놓인 과제는 명확했습니다. 아버지가 뿌린 반도체라는 씨앗을 살려내야 했습니다. 아직 열매는커녕 줄기도 가느다란 상태였습니다. 2988년이 되어서야 반도체 사업이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합니다. 도쿄선언으로부터 5년간의 적자를 버텨낸 끝에 겨우 숨통이 트인 겁니다. 이건희가 한 첫 번째 일은 이 숨통 트인 기세를 놓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반도체는 세대를 넘길 때마다 칩 하나에 들어가는 데이터 용량이 4배씩 늘어납니다. 64K에서 256K로, 256K에서 1메가로, 1메가에서 4메가로 세대를 올리면서 동시에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야 하는 이중 과제였습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64K D램 때 선진국과 4년 벌어져 있던 격차가 256K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1메가 D램에서도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4메가 D램에 이르러
격차가 단숨에 6개월로 좁혀집니다. 16메가디램에서는 거의 동시 개발에 성공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100m 달리기로 바꿔보겠습니다. 4초 뒤에 출발한 선수가 매 바퀴마다 간격을 줄이더니 마지막 바퀴에서 선두 선수의 코앞까지 따라붙은 겁니다. 4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6개월이 되고 6개월이 0이 된 겁니다. 그리고 2992년 64메가디램 삼성이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합니다. 세계 최초라는 세 글자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셔야 합니다. 10년 전에 20년 걸릴 거라고 비웃던 일본을 10년 만에 추월한 겁니다. 쫓아간 게 아닙니다. 앞질러 간 겁니다. 1991년까지 디램 세계 1위였던 일본 NEC를 밀어냈습니다. 도시바까지 제쳤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지 겨우 1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975년에 반도체 매출 2억 원으로 시작한 회사가 세계 1위 자리에 올라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건희는 1위에 올라섰다고 쉬지 않았습니다. 1993년 6월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캠핀스키 호텔에 중역 2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3일 연속으로 연설했습니다. 보통 경영자가 임원들 앞에서 30분 훈시하면 긴 편입니다. 이건희는 8시간을 3일이나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말이 그 유명한 한마디입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 양 위주에서 질 위주의 경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건희는 이 메시지를 들고 런던, 오사카, 도쿄까지 총 48회를 돌아다니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48번이나 한 겁니다.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심은 씨앗에서 싹이 나왔지만 밭을 제대로 갈지 않으면 잡초에 덮여버린다는 걸 이건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위력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순간이 있습니다. 1995년 3월 9일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운동장이었습니다. 직원 약 2,000명이 품질 확보라고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운동장에 도열해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불량 휴대폰과 팩스 15만 대가 불에 태워졌습니다. 금액으로 150억 원어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1994년 말 기준 애니콜의 불량률이 11.8%에 달했습니다. 100대를 만들면 12대가 불량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건희는 불량품을 고쳐서 시장에 내보내느니 차라리 전부 태우겠다고 결정했습니다. 150억 원을 불 속에 던진 겁니다. 이 화형식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해 8월 애니콜이 국내 시장 점유율 51.5%를 기록하며 단번에 1위에 올라섭니다. 불량률 11.8%짜리 제품을 만들던 회사가 점유율 51.5%의 1위 브랜드로 탈바꿈한 겁니다. 아버지 이병철이 도쿄에서 씨앗을 뿌렸고 아들 이건희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밭을 갈았습니다. 64K 디램에서 출발한 반도체가 64M으로 세계 1위를 찍었고 1993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전체 시장에서 세계 정상에 올라섭니다. 이후 30년 넘게 이 1위 자리를 단 한 번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1994년 세계 최초 256M 디램, 1996년 세계 최초 1기가비트 디램, 세계 최초라는 기록만 연달아 쏟아냅니다. 밭에서 싹이 나오더니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이건희가 회장에 취임할 때 10조 원이 안 되던 삼성그룹 매출이 30년 뒤 400조 원을 넘깁니다. 40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밭을 40배로 키운 겁니다. 여기서 결론 내리시면 반쪽만 보시는 겁니다. 이병철이 씨앗을 심었고 이건희가 밭을 갈아 세계 1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들으신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 밭의 진짜 수확은 3대째에서 일어납니다. 실록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983년 삼성 반도체 매출 2억 원, 2024년 삼성 반도체 매출 100조 원 돌파, 50만 배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동네 구멍가게 하나가 대형마트 체인보다 커진 겁니다. 이병철이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전화를 끊던 그 순간 반도체 매출 2억 원짜리 회사였습니다. 43년이 흐른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한 분기에만 44조 원을 벌어들입니다. 2025년 삼성전자 전체 매출은 333조 6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43조 6천억 원,
그중 반도체가 전체 이익의 81.6%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은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이병철이 심은 바로 그 씨앗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밭은 3대째에 다시 한번 뒤집어집니다. 2020년 10월 25일,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납니다. 2022년 10월, 이재용이 삼성전자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할아버지가 씨앗을 심고 아버지가 밭을 갈아 세계 1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손자가 그 밭에서 수확을 거둘 차례였습니다. 2026년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용 회장이 발표한 숫자는 이것이었습니다. 2,655조 원, 삼성그룹 메가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2,030조 원, 충청 지역에 140조 원, 영남 지역에 60조 원. 3일 뒤인 7월 2일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사업장에서 충청 선언을 합니다. 삼성전자 56조 원, 삼성 디스플레이 67조 원, 삼성 SDI 9조 원, 삼성전기 8조 원, 합산 140조 원을 충청권에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일자리 25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병철의 기흥 1라인이 1조 원이었습니다. 손자는 같은 땅에 140조를 부었습니다. 140배입니다. 이제 이 숫자들을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1983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사실상 0이었습니다. 2025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1,753억 달러, 전체 수출의 24.7%를 차지합니다. 대한민국 수출 1위 품목이 반도체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이 두 한국 회사가 전 세계 메모리 칩의 3분의 2를 생산합니다. 73세 농부가 돌밭에 뿌린 씨앗이 나라의 밥줄이 된 겁니다. 인텔이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비꼬던 그 노인의 씨앗이 43년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밭은 아직 자라고 있습니다. 이재용은 지금 AI라는 새로운 밭을 갈고 있습니다. HBM이라는 새로운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이병철의 1조가 이건희의 400조가 되었고 이재용의 2655조가 되었습니다. 숫자는 재무제표에 찍히지만 그 밭을 처음 갈기 시작한 건 사람입니다. 비웃음을 듣고도 삽을 든 73세 농부. 그 밭은 아직 자라고 있습니다. 이재용의 2655조가 이병철의 1조처럼 다음 40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다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2020년 10월 25일 이건희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뿌린 씨앗을 세계 1위 밭으로 갈아놓은 사람이었습니다. D램 1위 33년, 메모리 반도체 전체 1위, 취임 당시 10조 미만이던 그룹 매출을 400조까지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2022년 11월 1일 삼성전자 창립 기념일에 이재용이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3대째 내려온 밭의 열쇠가 손자에게 넘어간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밭에 씨앗을 심었고 아버지는 그 밭을 갈아 세계 1위로 키웠습니다. 이제 손자 차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손자가 물려받은 밭은 할아버지 때와는 차원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983년 이병철이 기흥 1라인에 투입한 돈이 1조 원이었습니다. 이재용이 2026년 7월 2일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사업장에서 발표한 투자 규모는 140조 원입니다. 같은 밭에 140배의 돈을 부은 겁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하면요, 할아버지가 동네 논 한 떼기를 사서 벼를 심었는데 손자는 충청도 전체에 농장을 짓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닙니다. SK가 170조, 셀트리온 향유에서 충청권에만 총 392조가 쏟아집니다. 충청선언의 속을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가 56조를 들여 천안과 온양 캠퍼스를 차세대 HBM 생산기지로 바꿉니다. HBM 팹 5개 라인을 추가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67조로 아산에 차세대 디스플레이 공장을 세웁니다. 삼성 SDI 9조로 천안에 배터리 마더 라인을, 삼성전기 8조로 세종에 AI 서버용 기판 허브를 만듭니다. 이 투자가 만들겠다는 일자리가 25만 개입니다. 한 공장이 아니라 한 권역의 산업 지도를 통째로 다시 그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재용은 이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충청을 IT 소재 부품 글로벌 허브로 성장시키겠다고. 그런데 말이죠. 140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충청선언 3일 전인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용이 발표한 숫자는 2,655조 원이었습니다.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2,030조, 광주 신규 클러스터 400조, 충청 140조, 영남 60조, 반도체와 AI와 바이오를 한꺼번에 심겠다는 메가 프로젝트였습니다. 평택 캠퍼스 하나만 해도 이미 180조가 투입된 세계 최대 규모 단일 반도체 생산 기지입니다. 6공장이 전부 완공되면 생산 유발 효과 550조, 고용 130만 명입니다. 1983년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73세 동부가 1조짜리 씨앗을 든 날로부터 43년, 그 씨앗이 2655배의 수확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비웃던 인텔이 20년 걸린다던 일본이 이 숫자 앞에서 할 말이 있을까요? 실록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재용이 2655조를 들고 나온 2026년, 반도체 세계는 43년 전과 전혀 다른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병철이 싸운 상대는 메모리칩이었습니다. 이재용이 맞닥뜨린 전장은 AI입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집어삼키기 시작하면서 반도체의 무게추가 메모리에서 AI 반도체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HBM이라는 새로운 밭이 열렸습니다. HBM은 고대 여풍 메모리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엔비디아 같은 AI 칩이 뇌라면 HBM은 그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뇌를 만들어도 혈관이 막히면 생각이 느려집니다. AI 시대의 HBM을 누가 주느냐가 반도체 전쟁의 새 판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HBM 시장에서 삼성은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58%, 삼성이 21%, 미국 마이크론이 21%입니다. D램 세계 1위 삼성이 같은 한국 기업인 SK하이닉스의 3배 가까이 밀리고 있는 겁니다. 33년간 메모리 왕자를 지켜온 삼성이 왜 HBM에서 뒤처졌을까요?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일찍 손을 잡고 HBM에 올인할 때 삼성은 범용 메모리에서의 압도적 1위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시장이 AI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면서 그 선택의 대가가 숫자로 드러난 겁니다. 이건 43년 전 이병철이 직면한 것과 닮은 구도입니다. 남들이 이미 앞서 있고 삼성은 늦게 출발한 추격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삼성에게 추격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1983년 64K D램에서 4년 뒤처졌던 삼성이 9년 만에 세계 최초 64M D램을 만들었습니다. 이재용은 그 추격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충청선언에서 HBM 팹 5개 라인 추가를 발표한 건 그래서입니다. 56조를 들여 천안과 온양을 통째로 HBM 생산 기지로 바꾸겠다는 건 43년 전 할아버지가 기흥에 공장을 세운 것과 같은 결단입니다. 연간 전망으로 보면 삼성의 HBM 점유율은 28%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HBM 매출도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될 전망입니다. 추격이 시작된 겁니다. 파운드리도 같은 구도입니다. 파운드리는 남의 설계를 대신 만들어주는 반도체 위탁 생산입니다. 이 시장은 대만 TSMC가 60%를 쥐고 있고 삼성은 12%입니다. 5배 격차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세계 최초로 GDA 3나노 공정을 양산한 유일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기술은 앞서 있는데 시장 점유율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병철이 64K D램을 세계 3번째로 만들고도 일본에 4년 뒤처져 있던 것과 비슷합니다. 기술을 먼저 쥐고 시장을 뒤집는 건 시간의 문제라고 삼성은 43년 전에 증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3년의 성적표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2025년 삼성전자 연간 매출 333조 6천억 원, 역대 최대입니다. 영업이익 43조 6천억 원, 반도체 부문이 이 가운데 81.6%를 벌어들였습니다.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률 37.3%, 100원어치 팔면 37원이 남는 장사입니다. 시설 투자에만 47조 4천억을 쏟아부었고 이 가운데 40조 9천억이 반도체입니다. 투자도 역대 최대, 수익도 역대 최대. 73세 동부가 뿌린 씨앗이 이만큼 자랐습니다. 나라 전체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2025년 한국 반도체 수출 1,753억 달러, 전체 수출의 24.7%입니다. 4분의 1입니다. 1983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사실상 0이었습니다. 반도체 풀무지였습니다. 43년 만에 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반도체가 책임지게 된 겁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전 세계 메모리 칩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돌아가는 스마트폰, 서버, AI 칩의 메모리 3개 중 2개가 한국산입니다. 73세 농부가 뿌린 씨앗이 나라의 밥줄이 됐습니다. 물론 밭은 자라고 있지만 잡초도 자라고 있습니다. HBM에서 SK하이닉스를 추격해야 하고 파운드리에서 TSMC를 넘어야 합니다. 중국은 저가 범용 메모리로 맹렬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반도체의 판 자체가 뒤집히고 있습니다. 43년 전 이병철이 마주한 것과 같은 풍경입니다. 앞에는 거인이 서 있고 뒤에서는 추격자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병철이 일본을 추격했고 이건희가 일본을 넘었습니다. 이재용은 지금 새로운 밭을 갈고 있습니다. AI라는 밭을. 그 밭에서 다시 세계 1위를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에는 추격에 그칠지 43년 전과 같은 질문이 3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밭은 아직 자라고 있습니다. 43년입니다. 1983년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73세의 이병철이 반도체를 선언한 날부터 2026년 이재용이 2655조를 들고 나온 날까지 3대가 걸어온 시간입니다. 실록은 이 43년을 세 장면으로 기록합니다. 첫 번째 장면, 1983년 2월 8일. 암 수술을 넘긴 73세의 남자가 도쿄에서 전화를 끊고 결심합니다.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인텔은 과대망상증이라 했고 일본은 20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TV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반도체를 하겠다니. 이 남자는 비웃음 속에서 1조를 들고 기흥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6개월 만에 공장을 올리고 10개월 만에 64K 디램을 만들었습니다. 마이크론 현관 앞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연구원들이 그 칩을 들고 세계 세 번째 개발국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씨앗은 그렇게 심어졌습니다. 두 번째 장면, 1992년 아버지가 뿌린 씨앗을 물려받은 아들 이건희가 밭을 갈았습니다. 디램 기술 격차를 4년에서 0으로 줄이더니 세계 최초 64M 디램으로 일본을 뒤집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중역 200명을 앉혀놓고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 호통쳤습니다. 구미 운동장에서 150억 원어치 불량 휴대폰을 불태웠습니다. 2,000명의 직원이 품질 확보 머리띠를 두르고 그 불길을 지켜갔습니다. 동네 구멍가게였던 삼성이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회사가 됐습니다. 반도체 매출은 2억 원에서 100조 원으로 50만 배 자랐습니다. 취임할 때 10조도 안 되던 그룹 매출이 400조를 넘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 2026년 손자 이재용이 140조를 충청해 2655조를 나라 전체에 심겠다고 선언합니다. 할아버지의 1조가 2655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1983년 반도체 수출 0이던 나라에서 지금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메모리 칩이 지구 위 전자기기 3대 중 2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대망상증 환자라 불리던 그 이름이 43년 뒤 국민 영웅이라는 단어 옆에 놓여 있습니다. 숫자는 재무제표에 찍히지만 밭을 처음 갈기 시작한 건 사람입니다. 비웃음을 듣고도 사불든 73세 농부가 있었기에 이 밭이 시작됐습니다. 이재용의 2655조가 이병철의 1조처럼 다음 40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다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